네, 오늘 이제 센서리, 커피 센서리학, 국제 센서리학인데요. GCS에서 정식 명칭은 클래시파이입니다. 커피를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인데요. 이 센서리라고 하는 이 클래시파이는 커피에서 상당히 그 근원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겠죠. 1학기 때 보신 바와 같이 이 과목은 바리스타, 브루잉, 로스팅, 클래시파잉에 해당되는 부분이 커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베버리지 크리에이터하고 바텐더 과목도 이제 또 두 가지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시파잉의 레벨 1이라고 해서 4학점에 해당되고요. 시간은 이제 최소 10시간 이상 수업을 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GCS에서는요. 레벨 2, 레벨 3 과정도 있는데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레벨 1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도 센서리 클래시파잉뿐만 아니라 모두 바리스타나 브루잉 과정을 다 해서 이수하게 되면 학위에 해당되는 디그리 과정을 받고요. 그리고 디그리 과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을 가르치는 인스트럭터, 감독관 과정인 GQI 과정도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겨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이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면 한 번쯤 도달해 보시는 중요한 어떤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클래시파잉은 생소한데요. 이 커피 센서리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 정식 명칭은 클래시파잉이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 벨트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피가 자연적으로 그냥 재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씨앗만 떨어뜨려도 죽지 않고 잘 살아서 나는 그 지역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위 남이 25도 정도 기준에서 대체적으로 나더라. 그게 마치 띠와 같다. 그래서 띠인 벨트를 사용해서 커피 벨트라고도 하고 그 나는 지역이 있더라. 지역은 존이죠. 그래서 커피 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금방 나와 있는 그 벨트 지역에서 보면 중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중미 같은 경우에 각각 지역 이름이 생소한 나라가 많은데 각각의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를 모르시면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틀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커피를 외우고 커피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하려면 중미구나 이와 같은 부분을 알아야 되지 과테말라 하니까 어디 아프리카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에도 나옵니다. 용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거 디테일한 거 말씀 못 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만큼 중요합니다. 남미에 해당되는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콜롬비아가 남미예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중미가 한 20, 30% 거쳐있고 한 70%가 남미에 거쳐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미에 해당됩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커피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질이고요. 그 외에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나 페루, 볼리비아 그 정도도 남미 커피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커피의 어떤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아주 화려한 커피의 대명사가 아프리카 지역인데 특히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커피가 과일 향이나 맛이 강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외에 이제 우간다, 케냐,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이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짐바브웨, 콩고, 카메룬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유럽으로 바로 수출하는데 한국에 일부분만 들어오는 어떤 좋은 커피가 있는데요. 이 카메룬 커피가 지금 상당히 최근부터 각광받고 있는 종이긴 합니다.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부드러운 티피카 블루마운틴 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맛이 굉장히 커피 중에서 상당히 고소하고 스위트니스가 아주 매력적인 커피가 이 카메룬 블루마운틴. 콩고는 보통 이제 로부스타의 어떤 원산지였는데 꼭 로부스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부스타가 난 지역이 콩고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 우간다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콩고가 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아시아 커피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트남 지역인데 베트남은 로부스타가 한 70% 정도 되긴 되죠. 한 30% 정도가 아라비카고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태국 커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도이치안 커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페셜티 커피고요. 미얀마에도 이제 커피가 새롭게 그 정부에서 주관해서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라오스 커피는 먹어봤는데 마셔봤는데 그냥 아시아 커피 이런 느낌이에요. 캄보디아 이 커피는 좀 생소합니다. 한국에는 잘 안 들어오고요. 인도네시아는 많이 들어오죠.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중에서는 이 일반 그냥 보통 정도의 기준의 커피, 코머셜 기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커피가 가장 고가죠. 이제 스페셜티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파푸아뉴기니의 그냥 일반 커피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버금가는 정도의 가격이고요. 근데 코머셜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따진다면 가격대가 좀 달라집니다. 태국의 도이치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고요. 파푸아뉴기니의 블루마운틴 종, 인도네시아도 조금 가장 고가는 거죠. 루아 이런 것도 있긴 하죠. 인도네시아의 그 가요 마운틴 루아, 만델린 루아 이런 거는 상당히 고가라서 한국에 수출은 거의 안 하고 다 미국이나 이런데 다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잘 안 들어가요. 직접 현지하고 조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에 있다 이런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커피 벨트는 북이 25도에서 남이 25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알아두실 것은 커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와인도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와인 벨트라고 하겠죠. 북이 30에서 50도, 남이 30에서 50도 이런데 이걸 두 가지를 혼용해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겠죠. 커피 벨트는 북이 30에서 50도 사이 지역이다 이래버리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학은요 보통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수학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게 이제 케냐나 콜롬비아 같은 지역은 1년에 두 번을 수학하는 만큼 그만큼 아주 왕성하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커피 이렇게 하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이 블루마운틴 종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상식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커피 하시는 분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본다면 그 종의 종자를 가지고 카메룬과 파푸아뉴기니에 심겨지고요. 선교사들이 날라서 1937년경에 파푸아뉴기니 심어서 파푸아뉴기니 블루마운틴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이 마라와카라는 지역이 있고요. 카메룬에 또 옮겨 심어서 블루마운틴 지역도 있는데 이제 3대 커피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은 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코나인데 이 코나조차도 이 블루마운틴 종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멘 모카 마타리가 있는데 이거는 원종, 커피가 실질적으로 발견된 원종, 그러니까 헤어룸이라고 합니다. 헤어룸, 원종, 토속 원종이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 의 지역에서 예멘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걸 1학기 때 들어보셨죠? 이 예멘이 이 커피가 경작된 최초의 그 곳이 예멘이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모카 마타리가 3대 커피의 여왕, 커피의 황제. 이거는 그냥 하와이 코나. 별명은 없고, 그래서 1대, 2대, 3대. 가격도 1, 2, 3인데 요즘은 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그 정도로 하와이 코나가 귀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론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역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가지 힌트 드릴게요.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세 문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 지역이 남미인지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중요하다고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이즈로 봤을 때 아라비카가 로부스타보다는 더 larger, 크다. 그리고 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로부스타종이다 되겠습니다. 카페인 함량을 잘 보시면 0.8에서 1.4에 비해서 이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1.8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커피를 마시면 조금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때는
로부스타 커피가 도움이 되고요. 이제 장점은 잠이 잘 안 온다고. 그게 장점인 반면 오히려 가슴이 둥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가슴이 그러니까 물렁물렁거리거나 뭐 이런 부분이 로부스타 커피가 카페인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는 고소하다고 하더라도 주로 캐러멜 향이 강하면서 약간 플루트한 과일 향이 나는데 반해서 로부스타는 땅콩과 같은 고소함과 토스트와 같은 구수함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단맛의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산미도 같이 곁들여 있지만은 산미보다는 고소한 땅콩이나 구수한 토스트, 그다음에 라이스, 쌀류 이와 같은 부분이 특징인 것이 로부스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크게 넣을게요. 혹시라도 소리가 좀 작게 들리게 울립니다. 그렇죠? 아닌가? 뒤에서 울린가요? 앞에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이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요. 앞에서 울리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 부분에서 아라비카 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카 종의 특징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자가수분한다 이 말인데, 자가수분은 스스로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나무, 순나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 스스로 교배해서 그냥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암나무, 순나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빨간색 돼 있죠. 왜 빨간색 돼 있을까요? 이런 말까지 또 이론을 놓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충해에 약하다 돼 있죠. 예. 그래서 아라비카 종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때 그 아시아에서 그 임록병이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커피가 다 싸그리 다 전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 카페인에 어느 정도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커피가 안 나니까 커피료 해가 가격이 엄청 치솟다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재배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나왔던 부분이 이제 더치 상인도 나와가지고 네덜란드 상인이 가면서 나왔다 해서 더치 커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동인도 제도 때 그때 그 막 새로운 신대륙 개발 이러면서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커피들이 유럽에 많이 갔습니다. 한때 임록병이 돌면서 커피가 전멸해버렸어요. 난리 났겠죠. 우리가 먹는 만약에 쌀이 없다 해보세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도로 커피가 유행하다가 되어서 병충해에 약해가 싹 다 죽었는데 이 커피는 뭔데 안 죽고 살아있지? 해서 발견을 했는데 그 종이 로부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에 로부스타는 그만큼 강하다. 꽃으로 따지면 이제 난초, 화초 이런 개념이 아라비카라면 잡초 밟아도 물만 주면 물 안 줘도 살아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강한 커피가 로부스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병충해 개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병충해에 약하다 말은 반대로 또 말하면 재배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잘못하면 빨리 죽는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지대에서 재배가 된다 했죠. 고지대에서 재배가 되니까 우리가 커피가 나는 지역은 열대 지역이니까 굉장히 더운 데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안 더워요. 지금 이 온도보다. 그러니까 우리 반판하고 긴판하고 사이 정도 있는 온도 한 16에서 20도. 지금 우리 20몇 도 되죠. 지금 한 5도 넘을걸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대 지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 느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새벽에 추워서 잠도 안 입어요. 왜냐하면 16도 정도 떨어지면. 그리고 많이 높게 올라가면 한 24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좋은 날씨 정도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열대 지역이지만은 아라비카 커피는 고도가 높아야 자란다는 거죠. 최소한 800 이상, 보통 한 1200 이상, 아주 좋은 베스트급은 한 1500 이상. 그 다음에 1도 올라갈 때마다 0.6에서 0.7도 정도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100m 올라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100m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니까 1km 정도 된 1000m 올라간단 말은 6도에서 7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러면 30도라 치더라도 23도쯤 되겠죠. 1000m, 1500m는요. 당연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20도나 10m에서 20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더운 데서 자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산미가 풍부하다 했죠. 그리고 덥지 않으니까 햇볕이
그 광합성 작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햇볕이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해가 높은 산이다 보니까 뜨는 것도 늦고 빨리 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여물게 잘 익어서 광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산미가 좋은 겁니다. 우리 사과도 그냥 신맛만 나는 게 있고 새콤달콤한 게 있고 물만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잘 자란 얼음골 사과 이런 것은 왜 그럼 당도가 좋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져서 광합성이 충분히 많이 천천히 여물게 잘 익어서 안에 그 광합성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사이클이 제일 잘 돌아가가지고 제대로 잘 산미와 당도가 있게끔 해주는 그 작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과일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과일하고 같은 어떤 광합성 작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하고요. 자,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로부스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종 이름이 아닙니다. 로부스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걸 발견한 박사의 이름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름은 죽으면 이름 남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 로부스타 박사의 이름을 남겨서 로부스타고, 실질적으로 커피의 종의 학명은 카네포라예요. 카네포라. 코페아 카네포라. 그래 카네포라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로부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은 한 30-40%인데 책에서는 40% 내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60에서 70%는 다 아라비카죠. 그러면 30에서 40%에 대한 좀 이론으로 녹음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부분은 설명이 생략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로부스타 중에 40% 해당되는 것 중에서 상당한 대부분 양을 쓰는 곳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네,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로부스타 좀 거의 지급 안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하지 않고 그럼 수입을 우리만 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그럼 베트남 자체 나라에서 다 써버려요. 카페에서 로부스타는. 네, 그러니까 각각 로부스타는 지역에서 로부스타를 제일 많이 쓰고 수출을 해서 수입을 하는 국가 중에서 거의 1, 2를 다투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가서 카페 가서 드시면 커피 맛이 다 구수해요. 왜요? 그 나라에 쓰는 로부스타를 자체적으로 카페에서 다 쓰니까.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한 30군데 가면 한 군데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커피에서 아라비카 커피를 씁니다. 베트남에서 커피 마실 때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건 특이한 거지 맛있는 게 아니에요. 로부스타 커피를 다 카페 메뉴에 써요. 그래서 커피만 드시면 맛이 있고 다른 거 마시면 맛있다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넣거나 해서 에그 커피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그 로부스타에 고소한 게 섞이니까 맛있는 형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리베리카 커피라고 있는데요. 장점이 아라비카의 장점도 없고 로부스타의 장점도 없고 아라비카, 로부스타의 단점만 모아서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신기해서 이런 커피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정도지 이 커피를 따가지고 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지역이 난 커피가 아라비카 지역인데 리베리카 중에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 정도인데 그게 리베리카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지금 특별하게 재배하는 데서 있어서 이걸 키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종, 카네포라종, 리베리카종 이렇게 세 가지 종이 있고 리베리카 종은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60-70% 해당되는 아라비카 종과 한 30-40% 해당되는 카네포라 종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pollination implan트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분이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아니고 그냥 옷가루 수정인데 self pollination 자가수분 이게 아라비카 종이고요. cross pollination 크로스 타가수분이라 하죠. 그래서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 종은 자가수분인데 로부스타 종은 이제 타가수분이잖아요. 스스로 커피가 열리지 않아요. 로부스타 암나무, 순나무였다면 순나무에 있는 부분을 나비나 벌이 날라서 암나무에 묻혀요. 그래서 로부스타 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빨간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일반 아라비카 커피 한국에서 이렇게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나면 커피 한 3년, 4년 지나면 커피가 열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카페에서 떼가지고 직접 로스팅도 조금씩 해가지고 수망을 해가지고 먹기도 했는데 물론 맛이 그만큼 있지는 않겠지만 가능한데 로부스타 종은 안 돼요. 암나무, 순나무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비비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벌도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피 품종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品종이. 그 근본이 어디에 나오냐 보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아라비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예멘 이렇게 원종에 가까운 면도 있고 티피카종 보인다고요. 버본종. 그래서 그 원종이 어디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종으로 가는데 커피의 원종에 가까울수록 이 다도로 따진다면 영계 백수가 가까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고. 근데 커피가 점점 가지 끝으로 가서 변종이 되면 될수록 강해요. 그래서 생산량 그 이유는 뭐냐? 커피가 연약하면 잘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해서 강하게 하는 부분이 첫째. 그 다음에 커피 열매가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 여러 개 생기게끔. 그래서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재배 환경에서 고도되어 있는데 고도는 1000에서 2000m가 재배에 적합하다. 아라비카 기준에 그렇죠. 100m씩 높아질수록 기온이 0.5에서 0.6도씩 강한다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0.5에서 0.6도씩. 그러면 1kg면 몇 도 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5도에서 6도 이렇습니다. 기온은 연평균 16도에서 24도 정도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고지대가 좋다. 이렇게 있죠.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에. 네, 강수량은 연 1200에서 1600mm의 강수량이 필요하고요. 토양은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커피가 나는 지대에서는 한국으로 따지면 장마처럼 비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땅에 물이 안 보여요. 아예.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물이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그 정도로 배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그 pH 산도로 봤을 때도 약간 5.5 정도 되는 약산성 토양이 커피가 정말 좋아요. 그런 지역에서 커피가 또 주로 납니다. 그래서 약산성에 배수가 좋기 때문에 하산지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땅이 다 말라버려요. 한 시간 지나고. 뭐 물이 고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 질퍽질퍽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늘이거나 이런 데는 물 남아있겠지만 햇볕이 들어오면 싹 다 빠져버립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조량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커피 나무로 본다면 이 커피 나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겨울에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같이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높은 이 나무들은 뭐냐는 거죠. 이것도 커피 나무를 위에를 생장점을 따지 않으면 이게 10m씩 자라요. 커피 나무가 쉐이드 처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뭐 물론 다른 나무를 심어서 길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커피 나무 자체로서 해서 그늘을 지게 합니다. 왜 그늘을 지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힌트가 있었는데 일조량이 많은 것보다는 아침에 해가 늦게 떠서 빨리 지어가지고 광합성이 여물게 단단하게 오래 머물수록 그 커피가 산도가 더 좋고 더 당도가 올라간다잖아요. 광합성이 잘 되어서 그 광합성을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쉐이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드 처리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양식인데요. 나중에 커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습을 하면서 필요한 양식이니까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향기 등급 평가해서 클래시파이라는 부분에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GCS 기준에서는 이 한 장의 종이만 봐가지고도 이 커피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정말 어떤 SCA의 그 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보강해서 커피에 대해서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향미에 있어서도 허브 앤 플라워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시트러스가 어느 정도나 이게 좀 생소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학습할 겁니다. 같이 트로피칼이라고 하는 열대 과일류의 향이 얼마큼 나오냐 이런 게 다 분석이 되죠. 그럼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커피는 열대 과일의 트로피칼 향미가 가장 포인트죠. 그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전체적으로 강도는 중간쯤 된다. 그리고 이 시리얼 계통은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특징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이 GCS에서 클래시파잉이라는 센스를 배우면 내가 매길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커피 애호가와는 다르게 커피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 고소함이 어느 정도다, 산도가 어떻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림을 표를 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GCS의 장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 넘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커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맛과 이 향미,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분을 되느냐, 좀 중요한 부분에 앞서서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향미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4쪽이고요. 네, 맛의 종류 나오죠. 이 사람이 느끼는 맛은 우리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보통 뭐 별의별 맛이 다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최초에는 4가지 맛이라고 해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뭔가 이 4가지 맛이 아닌 뭔가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인정, 오케이 그 부분까지 맛으로 인정합시다 해서 그 우마미라고 하는데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감칠맛까지 포함해서 5가지 맛밖에 없습니다. 맛은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5가지 맛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우마미, 감칠맛인데 이 맛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먹고 싶은 맛,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맛은 단맛과 짠맛과 감칠맛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피해하고 싫어하는 맛은 신맛과 쓴맛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커피 쓴맛 나는데요? 근데 왜 자꾸 땡겨요? 그러잖아요. 교육이 됐어요. 커피는 쓰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애한테 커피 주보세요. 울어요. 갓난아한테 커피 주면서 주지도 않겠지만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쓴맛은 이 인체가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보통 부패하면 신맛과 쓴맛이 나는데 그래서 인체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럼 단맛은 왜 좋아하느냐? 단맛은 포도당, 탄수화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을 하고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칠맛 이런 부분은 그러냐면 그러면 그거는 단백질, 이 아미노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맛.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맛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단맛, 짠맛, 감칠맛이고요. 우리가 몸이 부패되면 우리가 첫째 발효라고 하지만 발효가 더 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화되고 그 다음에 식초되고 신맛 나잖아요. 이 부패되면 나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썩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 몸 자체가 그냥 타고나서 그것은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단 커피는 원래 쓰다 해서 반대를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쓰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커피를 잘 모르신 분들이 커피인데 쓴맛은 그냥 빼고 나지만 쓰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맛 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패된 걸 싫어하듯이 싫어하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신맛이 아닌데 단맛하고 같이 나지만은 민감해서 쉬워요. 이거는 별로 커피가 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커피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되면 될수록 신맛과 단맛이 섞여 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과일을 먹었을 때처럼 아주 좋은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치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치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이 세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용어 자체를. 왜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요하니까. 이런 것까지만 설명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역치가 낮다, 역치가 높다 이 부분이 뭔 말이냐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가볍게 딱 때렸어요. 안 아파요. 죄송하지만 아프죠? 좀 더 세게 때리나? 아프죠? 그러면 이게 아픔을 느끼는 이게 역치인 겁니다. 근데 가볍게 때렸는데 아프다는 것은 역치가 낮다는 거예요. 내가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내 혀가 단맛을 느끼는 부분이 남들보다 덜 달더라도 느끼는 맛은 내가 역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치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역치가 낮은 게 민감할까요? 역치가 높은 게 민감할까요? 낮은 게.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만큼
말을 좀 가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치가 낮다는 말은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역치가 높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역치가 낮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VS 돼 있잖아요. 역치가 낮다 높다. 역치가 낮다는 말이 그 반응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크다. 그래서 만약 1리터에 설탕을 5g을 넣는데 맛을 못 느끼다가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못 느끼다가 10g 정도를 넣어야지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역치가 낮다는 말은 5g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죠. 예, 이와 같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역치와 인지 역치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어렵잖아요. 절대 역치라는 것은 물인데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제가 미세하게 아주 0.1g을 넣었는데 물 뭐 100g에 뭐지? 물은 아닌데 이게 절대 역치고요. 상대 역치는 물은 아닌데 뭐지? 모르겠는데 뭐지 하다가 소금 짠데 이걸 느끼는 게 상대 역치. 그래서 뭔가 물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은 절대 역치고 물과는 다르지만 그게 뭔지를 느끼는 것이 상대 역치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상대 역치를 인지 역치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 역치는 기존에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절대 역치라면 인지 역치라는 상대 역치는 느끼긴 느끼는데 그게 뭔지를 느끼는 정도가 인지 역치다 이겁니다. 이해가나요? 네. 네. 그래서 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온도에 따라서 맛도 다릅니다. 온도가 뜨거울 때와 낮을 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기 도표를 보시면 책에서 보신다면 296쪽에 나오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보면 짠맛은 덜 느끼고 짠맛은 그러니까 더 많이 역치가 낮죠. 4가 되죠. 그러니까 짠맛을 더 느끼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치가 올라간단 말은 짠맛을 덜 느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커피를 먹다가 식으면 식을수록 짠맛이 더 나는 걸 느낀다는 뜻이겠죠. 역치가 낮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맛도 반대로 볼게요. 단맛은 차라리 온도가 적당하게 차가울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지 역치가 낮다 말은 뭐죠? 조금 따뜻할 때 단맛이 나는데 식으면 단맛을 오히려 덜 못 느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의 도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역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혀의 구조가 있는데 혀에는 이제 5천여 개, 이거는 297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책에. 5천여 개에서 1만여 개의 유두와 유두 측면에 있는 미래에 돼 있고, 미래 하나당 100개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느낀다는 것은 이 미래의 기능입니다, 미래에서 이 맛을 인지합니다, 이것을. 근데 수용성으로서 인지해요. 그래서 기름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맛을? 제가 드린 질문. 기름 맛을 느낄 수 있나요? 기름을 맛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표면에 치는 이런 촉감으로 느낍니다. 기름은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부드럽다, 거칠다, 뜬다, 밍밍하다 이런 것은 촉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것은 그 반드시 수용성으로서 물에 녹아서 미래에 닿아서 인식하는 거예요. 예, 이 작용을 통해서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아로마하고 테이스트 있는 부분 중요한데 커피에서 말하는 맛은 향과 이제 커피에서 말하는 향과의 구별해서 맛은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구천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실력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하게 맛으로서 더 트레이닝하는 것은 미래 개수로 늘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타고났을 때부터 선천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커피에서 말하는 향은 후천적이다. 저기 코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향을 구분하는 힘은 계속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향미를 트레이닝한다는 것은 이 후각을 말하는 겁니다. 향을 트레이닝하는 거지 맛을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맛이라는 것은 지난 동적에 의해서 타고났을 때부터 이게 미래의 개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향은 경험에 의해서 다릅니다. 내가 이걸 향을 맡았다는 거 있으면 뇌에서 저장되어 있어서 그 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최대 5가지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10마자마다 5가지 했잖아요. 근데 향은 5,000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그 트레이닝 결과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향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건 후각의 트레이닝에 의해서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각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사분류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SCA 기준이에요. SCA 기준.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기 반응, 갈변화 반응, 건열 반응, 결정향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 enzymatic, sugar browning, dry distillation, aromatic paint 되어 있는데 SCA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GC에서도 이 부분은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수용은 해요. 하지만 GC에서는 다시 이걸 또 포함해서 더 최첨단으로 또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겠다. 난 GC에서 안다. 이것도 꼭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SC에서 나누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유기 반응은 커피를 로스팅하기 전에 커피 자체 고유의 생두에서 나는 향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커피가 강화성이 잘 되어서 꽃과 과일 향이 풍부하다, 뭐 내지는 견과류 향이 많다,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유기 반응이라면, 이 갈변화 반응에 해당되는 걸 로스팅을 하면서 올라오는 향이 있겠죠. 그래서 너티한 견과류가 많이 난다, 캐러멜이 많이 난다, 초콜릿이 많이 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은 herb, flower, fruit 해가지고 꽃과 과일의 향을 위주로 분류하는 것을 유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갈변화 반응은 너티하고 캐러멜 같은 반응, 그리고 초콜릿 같은 반응,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SCA뿐만 아니라 GC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니까 이 꽃, 플라워, 프루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갈변화 반응에서도 너티, 캐러멜, 초콜릿 이런 말을 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을 써주셔야 돼요. 고소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왜냐? 고소한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소하다는 범위가 있나요? 어디까지가 고소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소함을 표현하는 그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견과류처럼 고소한지, 초콜릿처럼 끈적하면서 고소한지, 이제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게 향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고소함이다 아니라 너티하다, 캐러멜하다. 그럼 그 안에서 또 분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분류거든요. 대분류. 그 안에 있는 큰 분류라면 그 안에 소분류는 또 있습니다. 그건 또 같이 점차 또 우리가 수업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건열 반응이라고 해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은 로스팅을 조금 더 과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로스팅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김경태 교수님 수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게 되면 1차 로스팅 팝핑 일어나고, 다음에 2차 하면 째잭째잭 하면서 막 향이 막 또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막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식물들은 세포벽이라고 있는데, 이 벽이 나무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열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갈라지면서 타요. 그때 탈 때 찌직찌직 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향미를 분류했던 기준이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어떤 향인지 보니까 나무 향이 나는데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할 때 나무 향 난다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이 2차 인 건열 반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디하다, 그 다음에 좀 향신료가 강하다, 좀 강하다, 스파이시하다, 내지는 좀 탄 것 같다, 번트하다. 그럼 타는데요?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번트.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번트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데요? 하지 말고 스모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커피 자체가 영어잖아요. 맞죠? 커피를 갖다가 우리 가베 마실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부분에서 낯을 하지 마시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량은 이제 자체에 나는 결정을 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이건 SCA 기준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말하는 부분의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실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GCS 기준입니다. GC에서는 그걸 다 총합해서 지금처럼 나눴어요. F 계열, C 계열, B 계열, S 계열, P 계열.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약속을, 우리는 커피에 대한 향미를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정해서 전 세계 언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SCA에서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낯선 부분이 아니고 가장 그 GCS에서 기준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는 Fresh and Flora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resh and Floral 해서 유기 반응, 우리가 아까 했던 엔자이매틱이라는 유기 반응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그 안에서 똑같죠? 허브, 플라워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브는 허브가 있고 플라워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시트러스도 있습니다. 시트러스가 뭐냐면 그 우리 귤, 유자, 그다음에 팽자, 자몽 이와 같은 분류의 그 산미를 시트러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귤 맛이 난다, 오렌지 맛이 난다, 자몽 맛이 난다, 한라봉 맛이 난다, 유자 맛이 난다, 라임 맛이 난다, 팽자 맛이 난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거에 공통점 아시겠죠? 이게 동글동글한 그와 같은 감귤류를 시트러스라고 해요. 예, 그와 같은 분류를 F 계열이라고 합니다. F 계열. 네. 앞으로는 이 용어를 쓸 겁니다.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로서 제가 할 때도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앞으로 숙제에서 표현을 하면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뭐죠? 영어의 언어를 수단으로 써서 서로 대화가 잘 된다는 뜻인 것처럼 커피의 향미의 대화가 잘 된다는 말은 이 언어로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눈다는 뜻입니다. 소통을 잘한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럼 C 계열은 뭐냐 하면 이제 colorful and fruity 되거든요. 그러면 F 계열이 좀 비슷하긴 한데 F 계열에서는 조금 무거운 아로마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자이매틱 계열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엔자이매틱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눈 거죠. F 계열과 C 계열. C 계열은 어떤 거냐면 트로피칼 프루트, 스톤 프루트, 베리 라이크처럼 과일류를 조금 더 나눈 겁니다. 과일을 집중해서 나오는 향이 나는 건 C 계열이라 한다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F 계열과 C 계열은 엔자이매틱 계열이다. SC의 기준에서 GCS 기준에서는 이렇게 다시 1번과 2번을 나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향을 트레이닝 할 겁니다. 트레이닝 하면서 맡아보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쉽다면 뭐예요? 코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준비물 필요 없어도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암기할 것 아무것도 그냥 코만 있어서 인식만 하면 되니까 제일 쉬운 과목이다. 근데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건 왜냐하면 안 오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트레이닝 안 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 계열은 뭐냐면 로스팅 하면서 나는 우리 아까 그 SC의 기준에서 수가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계열을 로스팅 하면서 나온 너티라든지 캐러멜이라든지 초콜릿 이야기했죠. 이와 같은 부분을 B 계열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밸런스 앤 스위트. 그래서 나트는 보면 시리얼도 있고 너트, 캐러멜, 초콜릿, 스위트, 스파이스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예, 이와 같은 부분을 로스팅을 하면서 커피를 볶으면 이상한 향이 고소한 향이 올라올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도. 근데 그게 고소한데요 이렇게 하는 일반 사람이면 너티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잠시 후에 캐러멜 향인데요 지금은 초콜릿 향인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정밀하게 초콜릿 중에서도 스위스 초콜릿인데요 밀크 초콜릿인데요 크런치 초콜릿인데요 섞어놨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와 같이 그걸 B 계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S 계열은 로스팅을 좀 더 하게 되면 이 스파이시한 로스팅을 좀 과하게 할 때도 그렇고 좀 더 많이 볶아버렸을 때도 그렇고 아까 말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하고 유사한 거죠. 예, 거기에 S 계열이라고 하는 게 스파이시 이런 계열도 있고요. 로스팅을 과하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생두 자체의 특성이 베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채, 채소 같은 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인도네시아 만다린 같은 경우도 베스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헐비한 거. 예, 이와 같은 부분이 베지터블 있고 세이브리 하면 약간 간장맛, 양념, 조미료 맛 이런 맛이 커피에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로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과도하게 할 때 이걸 S 계열이라고 하고 더 로스팅을 하게 되면 조금 과하기 때문에 타겠죠. 이제 탈 때 나는 걸 갖다가 펀전트 앤 스모크로 해서 P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향은 결점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모크한 향이 날 수도 있는데 꼭 결점은 아니고 결점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계열을 분류해야 되고 그 계열 안에서 또다시 쭉 해서 10가지씩 또 나눠서 전체 향을까지 엄청난데 그걸 다 레벨 1에서 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씩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내가 커피에서 나는 향을 가지고 이 커피는 F 계열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B 계열인데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면 F 계열 중에서 뭔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한 가지 느껴서 플라우리 한데요? 이런 거 느끼면 되고요. 그러니까 플라우리 중에서 뭐예요? 자스민 하고요, 아카시아 하고요, 이렇게 구별하죠. 이게 레벨 2.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자스민하고 라벨도 나오는데 각각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예, 그러면 강도가 몇 점 정도 나오고요. 점수로 한 사람 몇 점 나와서 이건 전체가 F의 몇 점이에요? 이러면 레벨 3. 그걸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커피 감별사예요. 그래서 이 커피는 점수를 쭉 매겨보니까 85점 커피네요. 그 성향은 F가 1번이고 B가 2번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비슷하겠죠? 그럼 통계적으로. 그럼 표준 편차가 별로 안 크죠?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패널 감독관 그룹이라. 그래서 그와 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레벨 1에서도 맞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 레벨 같은 경우에는 of flavor 이렇게 각각 용어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각각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점수 그 분류가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수를 매겼는데 맞는 어떤 사람 10점 주고 어떤 사람은 5점 주고 어떤 사람 1점 줬어요. 근데 누가 맞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주는 커피입니다. 괜찮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까지는 허용돼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업하기 할 때 기준을 못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곽병희 선생님이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1점 줬는데 곽병희 선생님 5점 줬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곽병희 선생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맞나 곽병희 선생님 맞나 하고 싸우겠죠. 요게 일반 사람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봤을 때. 그럼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건 3점이에요? 이러면 1점이면 너 더 줘야 되겠네. 5점 주면 많이 줬네. 좀 깎아야 되겠네. 이런 기준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공하는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 GCS 기준에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검증이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와 같은 패널들이 모아서 했는데 자기 능력을 자꾸 보여줬는데 다른 모든 부분에 다 통과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계하고 찍어보는데 기계가 5.5 나오는데 이건 5.5인데 했을 때 5.5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을 감독관이에요.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도 각각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또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급은 초급 정도의 기준에서 맞춰줘야 되고 중급은 중급 정도 기준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일단은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그게 이렇게 구별을 잘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점점 그 국제 기준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아직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 우선은 뭐냐면 구별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렌지인지 자몽인지 이게 꽃인지 구별부터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는 신맛이 3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럼 신뢰성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신뢰성 회복은 구별이 첫째고 구별한 다음에 강도예요. 그리고 그 강도한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벨 1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을 잡아요. 틀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사람은 안정성 있는 사람. 그럼 신뢰도가 좀 높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그 사람이 말한 맛을 수용하죠. 그럼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예민하다고 하는데 막상 봤는데 그 데이터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한데 신뢰성은 없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은 안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센서를 하면서 잘 잡아가자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보면 of flavor라고 있어요. 책에도 나오나요? 책이 몇 쪽인가 이게? 333? 네네, 333쪽 보면 책 보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of flavor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flavor는 향미죠, 향미. 향미가 of, 아니다 이거예요. 결점이에요, 결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커피가 너무 딱 그냥 안 좋은 찌르는 향이나 이런 게 강해서 일단 감점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점수 깎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커피에서는 잘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거 점수 깎겠다 자체는 이미 커피의 결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SC 기준에서 아까 말한 아로마 테인트, 아로마 결점향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마이너스 주지 마시고 와 정말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트레이닝 된 걸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커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런 커피를 썼겠죠. 막 안에 막 이상한 향을 나는 거, 막 결점을 썼겠죠. 그럴 때 체크하는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고 커피에 이런 게 나타나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 점수가 5점을 깎을 것이냐, 마이너스 10점을 깎을 것이냐, 마이너스 15점 깎을 것이냐인데 정상적인 기준에서는 주로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싱하다 했을 때 마이너스 5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항목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overall intensity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커피는 이 정도의 강도야 점수를 줘야지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커피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버롤 인텐스도 정확하게 잘 매겨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허브 앤 플라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약간 허브류의 꽃 향기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점수를 좀 줄 건데 그게 1점이냐 2점이냐 해서 5점까지 주는 기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은 아닌데 이렇게 준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매기는 것은 레벨 2에서 정확하게 매길 겁니다. 레벨 1에서도 간략하게 매깁니다. 그 외에 이제 시트러스, 감귤류의 향이 있느냐. 그럼 감귤류 향이 무슨 향인지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향을 못 맞추는데 감귤류 난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감귤류는 모르면서 감귤류 향이 많이 난대요. 이런 같은 부분이 신뢰성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내가 향을 딱 맡았는데 감귤류인데요? 바로 맞추는 사람. 그 다음에 딱 맡았는데 이거는 블루베리인데요? 이렇게 맞춰야지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 시트러스, 감귤류, 트로피칼 이거 다 실습할 때 하실 거예요. 트로피칼, 그 다음에 스톤프루트, 핵과일류, 베리라이트, 베리류 향, 그 다음에 시리얼 계통, 너티류 계통, 카라멜 계통, 초콜릿 계통, 그 다음에 스파이시 앤 세이브리, 조미료, 그 다음에 펀전트, 로팅을 많이 해서 복소는 향, 스모크, 각각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 데이터를 매긴 것이 향이라면 이제 맛에 대한 부분의 강도, 에시드, 산미, 우리가 레벨 1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쓴맛 정도, 그 다음에 바디감, 그 다음에 전체 밸런스를 또 해서 점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 더한 점수가 몇 점 나오겠죠. 그게 90점 이상일 수도 있고 80점 이상일 수도 있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원탑 1티인지 원 플러스인지, 한으로 따지면 2풀인지 1풀인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인지 2등급 플러스인지 2등급인지 매기고, 가장 강력한 향의 향미가 특성이 F인지 C인지 B인지 체크를 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해서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의사와 같이, 일반 사람과 의사가 다른 것처럼 의사와 같은 커피에서의 소믈리에 가치, 이와 같은 상당한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분야가 이 커피 클래식과의 분야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으로 직접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걸 능력을 이번 좋은 기회에 잘 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